정치 및 법률적 환경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제경영에 관련된 책들이 연구실에 10여 권 이상 있고 시중에 국제경영 관련된 국내 서적들이 수십 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각 국제경영마다 특색이 있고 그 안에 챕터 중에 콤팩트하고 아니면 설명이 잘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챕터별로 추려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국제경영 김광수 외에 박영사에서 나온 이 책에서는 제가 보니까 정치 및 법률 환경에 대한 파워포인트 및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어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전에 이 동영상 찍었던 자료는 오디오상의 문제가 좀 있어 갖고 소리가 좀 작게 녹화가 돼 가지고 다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만들면서 녹화를 하고요. 이전에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계 정세에 있어서 정치적인 극한의 상황이 외국 간에 치닫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 국가 간에 일어나는 거 말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내분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쿠데타라든지 정치적 소요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루고요. 정치가 중요한 게, 정치인들은 뭐 국회의원들이 하고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 정치를 하겠죠. 근데 이 정치를 통해 갖고 입법 활동을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면 이것이 법률적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정치와 법률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떻게 측정을 하고 개념은 어떻게 되고 어떤 영향을 다국적 기업에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치적 환경 1절에서 나온 정치적 위험의 개념과 그 원천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정치적 위험과 더불어 비슷한 개념으로 컨트리 리스크, 국가 위험이 있거든요. 국가 위험은 뭐고 정치적 위험은 무엇인지 이따가 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정치적 위험이라고 하면 예기치 못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그 국가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의 경영 활동과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는 정치적인 위험이라고 하고, 이러한 정치적 위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변화를 발생시키고 정치적 변화가 기업에게 영향을 크게 미쳐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정치적 불안정성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정치적 변화가 현지 기업 투자에 위험을 얼마나 미치는가에 따라 기준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국가 위험과 혼용되나 구분되는 게 바로 정치적 위험인데, 정치적 위험은 투자 주체가 해외 직접 투자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국가 위험이라는 거는 국제 금융기관 및 대출기관의 이자율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험 노출 자산도 정치적 위험에서는 물적, 인적 자원 및 여타 투자 재원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 위험은 주로 재무적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노출 기관에 있어서도 정치적 위험은 무기한 현지 법인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고, 국가 위험은 단기 또는 약정 기간 내에서 이루어진다. 노출 기간이. 그다음에 위험의 형태는 정치적 위험은 수용, 몰수, 국유화, 외환 통제, 납치, 테러, 조세 차별, 부품 사용 강요, 자기네 국가의 부품을 상용을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보자면 수용과 몰수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수용은 뭐 속된 말로 껌값만 주고 뺏는 거죠. 근데 몰수는 한 푼도 안 주고 뺏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유화는 민영화되어 있던 사기업을 국가 소유로 만드는 거죠. 여기는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 위험의 또 위험 형태는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상환 돈결, 근데 이제 모라토리움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채무 재조정, 계약 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위험과 국가 위험을 살짝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적 위험의 원천과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면 정치적 위험의 원천은 상반된 정치 이념, 그러니까 우리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뭐 이런 이 정치 이념 차이, 그다음에 사회적 불안과 무질서, 현지 기업 집단의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그 기득권을 갖고 이익 집단을 형성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에 다 줄을 서가지고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요. 정치적 독립과 주권 선언이라든지 전쟁, 내란, 테러 행위, 새로운 외교 관계 형성 등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위협 원천이 작용하고요. 이런 외교 관계도 보면은 강대국이라든지 선진국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 개입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갖고 친미 성향의 국가인지 아니면은 친중국 에 대한 국가인지 뭐 인도랑 친한지 뭐 이렇게 돼갖고 정세와 이렇게 외교 관계가 위험하게 이제 엮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원천이 되는 집단으로는 집권 정부와 산하 기관이라든지 의회 내의 세력 집단, 의회 밖의 반대 집단이라든지 외국 정부 또는 국가 간 연합 기관, 그다음에 일반 시민 및 이해단체, 전쟁 상대국 또는 내란 지원, 외국 정부 이런 게 복잡한 그 원천이 되는 집단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경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그 재산의 몰수, 다국적 기업 재산의 몰수라든지 수용이라든지 운용상의 여러 가지 제한,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제품 특성, 고용 정책, 현지 소유권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 자유의 상실, 그러니까 그 투자한 배당금이라든지 이자, 상품, 인력 등을 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계약의 일방적 파기, 차별 정책으로 조세나 하청 등의 문제, 재산 혹은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 위험으로. 요걸 이제 그림과 내용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이러한 위험에는 이제 소유의 위험, 이전의 위험, 안전 위험, 운영 위험이라는 겠죠. 그래서 이제 소유의 위험에는 수용과 몰수, 민영화, 내국화를 통해 갖고 소유권을 박탈당할 수가 있고요. 이전의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과실 송금을 못 한다든지 송금 지연 이전의 위험이 있고요. 운영 위험은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장 점유율 제한, 소유권 비율에 대한 제한, 제품 특성에 대한 요구사항, 그다음에 고용 정책 이런 위험 운영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는 신체적인 거라든지 뭐 전쟁, 내란, 폭동, 테러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정치적 위험의 원천과 그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정치적 위험의 측정과 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정성적인 분석 방법과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있는데 정성적인 것은 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이 돼 갖고 좀 덜 수치화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현지 방문 조사라든지 전문가에 대한 자문, 여러 가지 그 위험도 정치적 항목 체크 리스크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문가들에게 물어봐가지고 활용하는 베리 지수를 통한 델파이 기법. 그러니까 베리 지수는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 리스크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이런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에 따라 갖고 정치적 위험을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량적 방법에는 계량적 모형을 활용하는데 PSSI 또는 팔콘 지수를 활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Political Stability Index라든지 Political Constraint Index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정량적으로 국가의 정치적 위험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기타 시나리오 기법이라든지 전문 기관의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특정 국가의 정치적 위험도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시나리오 기법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위험도라든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시나리오 기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정치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치적 위험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정치적 위험에 대한 일단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앞에 나와있던 정성적, 정량적 기법을 이용해갖고 정치적 위험을 파악하고 확인하고, 이것이 이제 다국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위험 감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위험을 회피해야 될 것인지 성향을 미리 파악을 하고요, 다국적 기업에. 그래서 이러한 그 정치적 영향이 다국적 기업에 치명적인가? 치명적이면 철회를 하고 철수, 치명적이지 않다 그러면 위험을 극소화하는 방향을 만들고요. 이거에 따라 비용 편입 분석이라든지 대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위험 극소화 방안에 어떤 것들을 채택을 하면은 그 채택에 따른 잔존 위험이 계속적으로 치명적인가 봤을 때, 치명적이다 그러면 그냥 그 국가에서 철회를 하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단계고,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요 각각의 단계에 대한 피드백 과정은 계속해서 거치게 된다는 거죠. 정치적 위험의 관리 방안으로 투자 이전의 관리 정책과 투자 이후의 관리 전략으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불안 요소나 위험이 아주 클 때 투자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은 현지인의 지분 참여를 통한 주식을 공유하면서 위험에 대한 분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고정 투자의 최소화와 현지 차입금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에다가 너무 많은 고정 투자를 하게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현지 차금을 차입해 갖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투자 대상국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가지고, 이 다국적 기업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여기서 기대하는 게 너무 많다, 다국적 기업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 상대국의 정치적인 것들이 다국적 기업에 호의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외부 기관을 통한 정치적 위험의 회피. 그래서 외부 기관은 뭐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뭐 여기서 뭐 콕 집어갖고 어떤 기관이라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하여간 외부 기관을 통한 정치적 위험을 회피하는 관리 전략들이 있다. 투자 이후의 관리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기업 활동과 운영의 현지화를 통해 가지고 다국적 기업이 외국 기업이라는 불편함과 거부감을 없애고,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에 현지화되어 있는 우리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숙하게 기업 운영을 함으로써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선량한 기업의 시민 이미지를 구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정치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을 회피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부, 예를 들어 생산사업부를 전 세계적으로 분산 배치함으로써 범세계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가지고 특정 국가의 정치적 위험이 증가해 갖고 공장이 폐쇄되더라도 다른 나라의 정치적 안정적인 국가에서 생산을 함으로써 투자 이후에 정치적 위험을 회피해 나가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정치적 위험에 따른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예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익성과 정치적 위험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가지고 정치적 위험 포트폴리오 관리 국가들을 이렇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정치적 위험은 굉장히 높은데 수익성은 또 높은 국가, 이런 국가들은 이제 관리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창출할 수 있게 하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리고 이제 수익성도 낮고 정치적 위험도도 낮은 국가들이 있고요. 수익성도 높으면서 정치적 위험이 낮은 국가가 금상첨화겠죠. 뭐 선진국이든 여러 가지 이런 국가가 있고, 최악은 뭐예요? 정치적 위험은 굉장히 높으면서 수익성도 낮은 국가, J나 K 국가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죠.
자, 2절에서는 법률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 앞에서는 이제 정치적 환경을 주로 다뤘고요. 정치적인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이라든지 그 나라의 국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정치적 활동의 결과물이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법률에 따라 가지고 국제 경영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국제 경영 활동을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일원화된 국제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요. 본사국의 법이라든지 국제적 경제 관련법, 현지국의 법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복잡한 요소가 있고요. 국제 쌍무 협정 및 협약, 다자간 국제 협약 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기업은 국제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법률적 문제와 상호 연관성 등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제법이라든지 현지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여러 가지 법률들, 그 다음에 투자국에 있는 투자국 법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법률 환경의 구성 체제를 보면 일단 법은 크게 국제법 따지기 전에 보통법이냐 성문법이냐를 보는데, 보통법은 여기 보시면 과거의 전통과 관행에 기반한 법이고요. 판례와 관습에 더 많이 의존한다. 법관의 판례가 오랜 기간 축적되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적 관념과 상식을 기초로 법을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 이런 판례들을 활용해 갖고 영미법이라고 부르고, 영국에서 개발,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이집트 등 영미권 대영 제국 등의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인도라든지 이집트 뭐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주로 판례라든지 관습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성문법은 내용이 문장에 의해서 표현되고 문서로서 작성된 법전이 있는 국가의 성문법을 활용하죠. 그래서 로마법에 이제 주로 근간을 두고 상세하게 명문화된 규정과 조문에 기반을 해서 법원은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재정법 혹은 대륙법이라고도 부르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성문법은 주로 독일에서 이제 발전을 많이 했고요. 독일의 법전을 따갖고 일본이 성문법을 채택을 했고, 우리나라는 예전에 일제시대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성문법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국제경영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관할권이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할권이라고는 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국제법상의 국가 기능으로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적 관할권과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법규를 집행하는 집행적 관할권으로 구분하는데, 국제경영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입법적 관할권과 집행적 관할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장소, 계약 사항이 수행되는 장소가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제일 우선하는 게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의한 관할권이 제일 우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할 때는 이런 게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약 체결할 때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자, 경제 관련 이제 국제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국제표준기구 ISO의 인증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인증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크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ISO 9000 품질 인증 경영 그 인증이라든지, ISO 14000 환경 보호에 관련된 인증, ISO 26000 사회적 책임 경영에 관련된 국제 인증 기준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법은 아니에요. 근데 EU라든지 여타 선진국에서 이 인증 제도를 채택을 해갖고, 만약에 니네들이 수출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ISO 9000 인증을 반드시 받아와라 그러면
이거 없으면은 수출도 안 되고 투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이 국제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품질 경영에 관련된 IS 9000은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품질 보증에 대한 기준 설정과 국가 간 기술 장벽의 제거라든지 상호 인정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을 통해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 입찰할 때 ISO 9000 인증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 제도가 국제법적인 역할을 하고 ISO 14000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ISO 14000이다 이러면은 이게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인증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ISO 26000 하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보호 규정이나 법률들이 있는데 지적재산이라고 하면은 유형상품으로 변형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말하며 일정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에는 특허, 그 다음에 등록상표, 저작권 등이 있고 지적재산권 행위에 대한 침해 행위로는 불법 복제, 해적행위, 모조품 등의 제조 판매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관련 국제 협약으로는 150개국이 참가한 파리 협정, 이거 되게 오래됐죠. 1883년이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국제 협약이고 그 뒤에 1967년에 창설된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93년에 체결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트립스 협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협약들은 권리 침해에 대한 벌칙 규정과 제재 수단을 갖지 못한다는 큰 한계와 단점이 있는데 변리사들이 주로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특허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고부가가치 수익을 내는 게 변리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그 국제 협약이라든지 계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국제 분쟁의 해결에 관련돼 갖고 당사자 간에 이제 뭐 분쟁을 미리 계약서 잘 써갖고 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화해를 해가지고 화해 내지는 조정이 첫 단계로 제3자에게 이견 조정을 통해 요구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들의 구속력이 없는 협정을 화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정은 그다음에 타기업, 무역협회, 국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가지고 화해를 같이 시도한다. 이게 안 되면은요. 어떤 비용을 조금 들이고도 중재라는 거를 이제 서로 계약서에 넣어가지고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타협 도출 목적을 두며 소송보다 더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간편한 방법으로서 공식적인 중재가 대부분이고 대표적인 중재 기관으로서 국제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중재를 한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는 중재도 하고 화해도 하는데 화해가 좀 잘 안 될 때는 이제 조항에 따라 가지고 중재를 하자 계약서에 있으면 중재를 해갖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재 조항이 없으면 서로 극단으로 치달으면은 서로 법률적 소송을 하겠죠. 소송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나쁜 평판이 생길 우려가 있고 외국 법정과의 공정성 문제, 그 다음에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든지 기업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소송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 표가 중재와 소송을 하면 상사 중재, 소송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대상, 요건, 효력, 신속성, 경비, 심판관, 공개성 이런 것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몇 가지만 찝어보자면 공개성, 상사 중개는 비공개주의 원칙에 의해 영업상의 비밀이 보장되나 소송에는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영업상의 비밀이 공개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판관 해갖고 합리적 해결을 기대하고 상거래 실무에 관한 전문 지식이 판사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 경비는 상사 중개가 상대적으로 덜 들고 소송은 많이 비용이 들고 신속성, 상사 중재는 단심제, 3심제로 소송은 이루어지고요. 효력은 법적 확정 판결과 동일한 게 상사 중재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속력이 있고 철회가 이런 거 불가능한 게 바로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으로는 상사에 관련된 상사 중재는
사법상의 분쟁에 관련된 거, 소송은 민형사 법률 다 포함하고요. 당사자 간 서명 중재 합의 요건이 있고 해당 관할 법원을 통한 재판을 위한 소송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정치 법률 환경에 속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치적 환경은 우리가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익단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해갖고 그 국회에 그 정치적인 법률을 만들도록 다국적 기업은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지 로비라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요. 그러니까 법률로 정해지면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 그 법의 현지에 맞춰갖고 여러 가지 초기에는 적응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불합리한 것들은 끊임없이 로비 활동이라든지 이 개정해야 된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갖고 입법 활동을 해서 법률 환경도 궁극적으로는 바꿀 수 있다. 다국적 기업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이러한 법률적인 환경이라든지 정치적 환경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어느 그 집권당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갖고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의 정치 법률 환경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 팔로우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